저 아이 못 낳는 며느리를 당장 내쫓아라! 3년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건만 돌아온 것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에 속병이 들었다며 몸져 누웠고 한때 죽고 못 살던 남편마저 끝내 아내의 손을 놓아버렸지요. 여인은 친정도 없는 몸으로 입던 옷 한 벌만 걸친 채 살을 내는 겨울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마을 최고 부잣집에서 새 쌍둥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옛날 옛적 산과 들이 넉넉한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 어귀의 박씨라는 집안이 있었지요. 양반 행세는 했습니다. 허나 실속은 장사로 버티는 집이었지요. 약재며 포목이며 철 따라 물건을 떼다 팔았지요. 그 장사로 그만한 살림을 일군 것입니다. 그 집 외아들이 바로 박원규였습니다. 나이 25, 훤칠한 키에 눈매가 서글서글한 청년이었지요. 사람을 대하면 먼저 웃어 보이는 천성이었지요. 저자에 나서면 단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규 도령이 셈을 봐주면 한 푼도 어긋남이 없다네. 그 집 물건은 믿고 사도 된다지.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지요. 다만 한 가지 사람이 너무 무르다는 말도 따라다녔습니다. 모진 소리를 못하고 누가 사정을 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그런 원규에게 3년 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소래. 본디 이웃 고을에서 의원을 하던 집의 딸이었지요. 소래의 아버지는 인근의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지요. 밤중에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들고 나섰습니다. 소래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랐지요. 약초를 다루고 환자를 돌보는 법을 어깨너머로 익혔습니다. 무슨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피를 먹게 하는지를 익혔지요. 또래 처녀들이 바느질을 배울 때 소래는 약초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래가 17이 되던 해 고을에 모진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소래의 아버지는 밤낮 없이 병자들을 돌보았지요. 그러다 끝내 그 병을 제 몸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소래야,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작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 소래는 그날로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지요. 의원집 살림은 빛으로 기울었지요. 소래는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며 몇 해를 더부살이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소래가 저자에서 약초를 팔고 있었지요. 그때 박원규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른 풀은 무엇에 쓰는 것이오? 원규가 묻자 소래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속이 냉한 이에게 다려 먹이면 좋습니다. 한기를 다스리는 풀이지요. 그렇소. 그럼 이 노란 꽃은 또 무엇이오? 그것은 열을 내리는 풀입니다. 아이가 밤에 열이 오르면 한 줌 다려 먹이면 됩니다. 허허, 처자가 어찌 그리 약초에 발소. 약방 의원도 이만큼은 모를 텐데. 제 아비가 의원이었습니다.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이 전부지요. 소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히 말했지요. 그러나 원규의 귀에는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규는 그 맑고 또렷한 목소리에 그만 발이 멈추었지요. 행색은 비록 초라했습니다. 허나 약초를 설명하는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원규는 핑계를 만들어 그 자리를 자꾸 찾았습니다. 약초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보고 싶어서였지요.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지요. 원규는 소래의 고든 심성에 반했습니다. 소래는 원규의 따뜻함에 닫았던 마음을 열었지요. 봄이 가기 전 원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그 여인이 아니면 평생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곽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곽 씨는 박 씨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림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여인이었지요. 비단 옷에 금붙이를 두르고도 눈매만은 늘 매서웠습니다. 의원집 딸이라고, 그것도 망한 의원집 고아를? 곽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핏줄을 들인단 말이냐. 안 될 말이다. 결단코 안 될 말이야. 곽 씨에게 가문의 체면이란 목숨과도 같았지요. 비록 장사로 일군 살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남들 눈에 낮아 보이는 일을 못 견뎠습니다. 가난한 고아 며느리라니 곽 씨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지요. 어머니, 사람의 값은 가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모자간의 실랑이는 여러 날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원규가 곡기를 끊고 드러눕기까지 하자 곽 씨도 끝내 한 발 물러서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드리거라. 허나 내 마음까지 받아가리라고는 생각 말아라. 이렇게 못마땅한 허락이 떨어졌지요. 소래는 마침내 박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때의 원규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소래는 시집 온 첫날부터 마음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곽 씨의 밥상은 늘 정성껏 차렸지요. 빨래며 바느질이며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오늘은 입맛 도시라고 죽을 쑤어 보았습니다. 소래가 공손히 상을 올리면 곽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앉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너더러 죽을 쑤랬느냐. 쓸데없는 짓을. 입맛이 없으시다기에. 듣기 싫다. 내 정성이 갸륵하면 어디 아이라도 하나 안겨보든가. 곽 씨는 모진 말을 내뱉고는 상을 밀쳐버렸지요. 그릇이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차려 올리겠습니다. 소래는 군말 없이 엎드려 쏟아진 죽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소래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었지요.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더부살이 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아비가 있는 이 집이 그래도 따뜻했으니까요. 밤이면 원규가 소래의 손을 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생이 많소. 어머니 마음도 언젠가는 풀리실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만 곁에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소래는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첫 해부터 더없이 살가운 부부였지요. 소래가 흥얼거리는 자장가 가락이 있었습니다. 원규는 그 가락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지요. 그 노래는 무슨 노래요? 어머니가 저를 재우실 때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잊었는데 가락만 남았지요. 훗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노래를 함께 불러줍시다. 예, 서방님. 꼭 그리하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소. 당신을 닮은 아이라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소래가 부르는 그 가락은 슬픈 듯 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부부에게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지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곽 씨의 구박은 날로 더해 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어머님, 송구합니다.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허물, 아이를 못 낳는 게 칠거지약 중 으뜸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소래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저 제 탓이라고만 여기며 애를 태울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혼인 3년째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소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지나다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새댁은 어쩌면 그리 고운 마음씨를 가졌누. 사람의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법인데 이 집에서는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어르신, 추운데 이거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소래는 그 말뜻을 그때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저 빙긋 웃으며 노인에게 숭늉한 그릇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소래가 가장 캄캄한 어둠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혼인 3년째로 접어들면서 곽 씨의 구박은 날로 모질어졌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까닭은 늘 한 가지였지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태기 하나 없으니 이게 며느리라 할 수 있느냐. 곽 씨는 소래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소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부덕, 칠거지약 중에 자식 없는 것이 으뜸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박 씨 가문대가 너 하나 때문에 끊기게 생겼다. 곽 씨의 모진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래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켰지요. 제 몸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지어먹고 영험하다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빌었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곽 씨가 며느리를 미워한 진짜 까닭은 따로 있었지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핑계일 뿐, 곽 씨는 처음부터 소래의 핏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원집 고아 따위가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이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곽 씨는 혼인을 허락한 그날부터 줄곧 그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곽 씨에게는 점 찍어둔 사람이 따로 있었지요. 바로 친정 조카딸이었습니다. 핏줄도 가깝고 가문도 번듯한 그 조카딸을 곽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했지요. 두고 보아라. 어떻게든 저 아이를 내치고 말 것이다. 곽 씨가 안방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그 말을 그때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 곽 씨를 오래 모셔온 늙은 종 점례만은 며느리의 처지를 안타까이 여겼지요. 점례는 곽 씨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종으로 30년 가까이 그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모진 곽 씨 밑에서 늙은 점례에게 소래의 고운 마음씨는 한 줄기 위안과도 같았지요. 세아 씨, 너무 상심 마세요. 사람 일이란 게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마워요, 할멈. 할멈이 있어 그나마 견딥니다. 소래는 점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점례 또한 가시집와 구박받는 소래를 제 딸처럼 보살폈지요. 추운 날이면 군부를 더 지펴주고 곽씨 몰래 따뜻한 밥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려. 아닙니다, 할멈.
이 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는 소래가 점례에 트인 손등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할멈 손이 이리 다 트도록 일만 하시니 어찌합니까? 이 약을 바르면 한결 나을 거예요. 아이고, 세아씨가 이 늙은 종의 손까지 챙겨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다요. 갚긴요. 할멈은 제게 친정어머니 같은 분인걸요. 점례는 그 말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진 세월을 종으로 살며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했으니까요. 이 정을 이 늙은 것이 죽어도 잊지 않으리다. 점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요. 그렇게 점례의 정에 기대어 소래는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한편 곽 씨는 며느리를 내칠 명분을 찾느라 골몰했지요. 무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 것입니다. 아들 원규가 워낙 소래를 아끼니 어지간한 구실로는 둘을 떼어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곽 씨가 택한 것이 바로 꾀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곽 씨는 시름시름 앓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가슴이 답답해 죽겠구나. 이게 다 무슨 업보란 말이냐. 곽 씨가 가슴을 치며 드러눕자 원규가 놀라 의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곽 씨가 손을 내저었지요. 의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건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다. 화병이야, 화병. 며느리를 잘못 들여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게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아느냐. 손주 하나 못 안겨주는 며느리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수군대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곽 씨는 눈물까지 짜내며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지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곽 씨는 며칠이 멀다 하고 알아누웠고 그때마다 모든 원망을 소래에게 돌렸지요. 처음에 원규는 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소래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소래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어찌 사람 탓이겠습니까? 그래, 너는 늘 그 아이 편이지. 어미가 죽어가는데도. 곽 씨는 더욱 서럽게 울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강철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 법이지요. 하물며 원규는 본디 마음이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철을 두고 어미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불효막심한 놈. 곽 씨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친척들까지 동원해 원규를 몰아세웠지요. 원규야,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야지. 저러다 정말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 대를 이을 손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박씨 집안대가 너에게서 끊기면 조상님들을 어찌 뵐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말에 원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병이 들어 죽을까봐 두렵기도 했지요. 효심과 사랑 사이에서 원규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소래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들었지요. 더욱 정성껏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차도가 좀 있으신지요? 제가 더 좋은 약재를 구해보겠습니다. 됐다. 내가 무슨 약을 안다고. 보기도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소래는 매번 그렇게 내쳐졌지만 시중 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침내 곽 씨가 일을 벌이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날 곽 씨는 안방에 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다 죽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원규야, 어미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슨 부탁이십니까? 원규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 아이를, 저 며느리를 내보내다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새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지. 원규는 차마 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곽 씨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어미 소원 하나 못 들어준다면 나는 오늘 밤 곡기를 끊겠다. 굶어 죽어서라도 조상님께 면목을 세워야겠다. 곽 씨는 정말로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곽 씨의 얼굴은 정말로 헬쑥해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독한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굶었으니까요. 원규는 사흘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굶어 죽을 것만 같았지요. 한쪽에는 죽어가는 어머니가, 또 한편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원규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지요. 마음 약한 것이 그의 가장 큰 허물이었습니다. 결국 원규는 떨리는 손으로 소래를 불렀지요. 소래,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원규는 차마 소래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그런 얼굴을. 이 집을 떠나 주시오.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소. 나는 어머니를 잃을 수가 없소. 소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지아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서방님 정녕 저를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소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소래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매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었지요. 소래는 천천히 일어나 입던 옷 한 벌만 챙겼습니다. 이 광경을 부엌 뒤에서 지켜보던 점례는 행주치마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울었지요. 불쌍한 새아씨, 이 늙은 것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미안하구려. 소래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 점례가 달려나와 소래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노잣돈과 주먹밥 2덩이였지요. 할멈, 가다가 욕이라도 하세요. 부디 몸성이 지내셔야 합니다. 소래는 점례의 손을 꼭 잡았다가 끝내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소래는 마지막으로 그 말만 남기고 대문을 나섰지요. 그 등 뒤로 안방에서 곽 씨가 슬며시 몸을 일으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곽 씨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윤소래는 한겨울 빈 몸으로 박 씨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알지 못했지요. 자신의 몸 안에 이미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문을 나선 소래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친정은 진작 풍비박산이 났고 더부살이 하던 친척 집도 이제는 발걸음하기 민망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추운 날에 소래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해가 저물자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소래는 어느덧 쓰러져 가는 주막에 겨우 몸을 의탁했습니다. 주모 계십니까?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십시오.
품삯 쓴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주막 노파가 소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보아하니 갈데 없는 신세로구먼. 그래, 부엌일이라도 거들어라. 소래는 그 주막에 머물며 허드레실로 품을 갚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고 입맛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생 끝에 몸이 상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새댁, 혹시 달거리가 끊긴 지 얼마나 됐나? 주막 노파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소래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굳었지요. 설마 그럴 리가. 노파가 소래의 안색을 살피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태기가 있는 게야. 내가 자식을 5이나 낳아봐서 안다. 세대 아이를 가졌어. 그럴 리가. 저는 3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허허, 사람 일이 그런 게 아니야. 들어설 때가 되면 들어서는 게지. 헛구역질에 입맛 떨어진 것이 영락없는 택이야. 어머님 정말입니까? 내 말을 믿어.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소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하필 쫓겨난 지금에야 들어선 것이지요. 소래로서는 그저 하늘의 조화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집을 나오고서야 아이가 생겼는지 그 까닭을 알 리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소래는 아직 표도 나지 않는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막했지요. 압이 없는 자식을 홀로 낳아 길러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소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너만은 내가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미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지킬 것이야. 소래는 뱃속의 아이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모진 추위를 견뎠지요. 소래는 그 주막에서 달이 차도록 몸을 의탁했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올 무렵이었지요.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험상궂은 사내 둘이 주막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 매매꾼들이었지요. 주모, 요즘 쓸만한 계집 없소. 한양 기방에 넘기면 값을 두둑이 쳐주는데. 사내들의 눈이 부어기를 하던 소래에게 꽂혔습니다. 저기 저 여인은 어떻소? 인물이 반반한데. 소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주막 노파가 욕심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저 여인은 아이를 뵌 몸입니다. 데려가 봐야 쓸모가 없을 텐데요. 소래가 다급히 제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애를 뱄다고? 그렇습니다. 산달이 멀지 않았지요. 괜히 짐만 되실 겁니다. 사내 하나가 못 믿어온 듯 소래에게 다가왔지요.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둔다. 어디 배를 좀 보자. 보십시오. 이 몸으로 한양까지 갈 수나 있겠습니까? 소래가 부른 배를 내보이자 사내들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즉, 정말이군. 애벤 계집은 곤란하지. 됐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소래는 그 길로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더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지요. 만삭의 몸으로 다시 한겨울 길에 나선 것입니다. 며칠을 굶고 헤맨 끝에 소래는 끝내 눈길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소래는 두 손으로 배를 감쌌지요. 아가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그렇게 소래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노부부가 쓰러진 소래를 발견했지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최진사 내외였습니다. 여보,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소.
최진사가 황급히 달려가 소래를 살폈습니다. 부인 정씨도 곁에서 소래의 손을 잡았지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게다가 몸이 무거운 사람이 아닙니까? 여보, 어서 집으로 데려갑시다. 최진사 내외는 소래를 가마에 태워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 보살폈지요. 며칠 만에 소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는가? 여긴 내 집일세.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데려왔지. 최진사가 인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래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지요. 이런 신세를 지다니 송구합니다. 몸이 추스러지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그 몸으로 어딜 간단 말인가. 해산할 때까지는 여기 있게. 최진사 내외에게는 가슴에 묻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15의 병으로 세상을 뜬 것이지요. 그 뒤로 내외는 후사 없이 적적하게 늙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을 보니 자꾸 우리 아이 생각이 나는구려. 정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죽은 자식이 살아 있었으면 꼭 저만한 나이였을 텐데. 저 사람도 어디서 모진 일을 겪고 쫓겨난 모양입니다. 눈빛에 한이 서려 있어요. 사연이야 차차 들으면 되지.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최진사가 소래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지요. 열이 펄펄 끓는구먼. 여보, 인연인가 보. 저 사람을 친딸처럼 거둡시다. 그날부터 소래는 최부잣집에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지요. 최진사 내외는 소래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소래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몸이 무거운 중에도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소래는 의원의 딸이라 약초와 의술에 밝았지요. 진사 어른, 무릎이 시리실 때는 이 약초를 다려 드십시오. 한결 나으실 겁니다. 오, 그런가? 자네가 약초를 다 아는가? 제 아비가 의원이었습니다. 곁에서 배운 것이 있지요. 허허, 그것 참 귀한 재주로구먼. 어디 한번 다려보게. 며칠 뒤 최진사가 환한 얼굴로 소래를 찾았지요. 세 사람 덕에 내 무릎이 다 나았네 그려. 10년 묵은 실인 것이 가셨어. 다행입니다, 어른. 앞으로도 편찮으신 때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루는 정씨가 소래의 손을 잡고 지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도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더랬네. 그러셨군요. 그 도련님은 지금 15세 그만 병으로 떠났지. 그 뒤로 이 큰 집이 빈 굴처럼 적막했어. 자네를 보니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차마 길에 버려둘 수가 없었네. 어머님 그런 깊은 사연이 있으셨군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 자네도 너무 신세진다 여기지 말게. 우리에겐 자네가 하늘이 보낸 선물이야. 소래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진사는 소래를 더욱 미덥게 여겼지요. 그렇게 소래가 최부잣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몇 달, 마침내 산달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막상 해산이 시작되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산고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루가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모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대로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불려온 산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무슨 수가 없겠는가? 사람 좀 살려보게. 최진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산모 기력이 다 빠졌으니.
산파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소래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정신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그때 소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보따리에 약초가. 소래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가 평소 챙겨둔 약초를 떠올렸습니다. 무슨 약초 말인가? 어서 말해보게. 붉은 끈으로 묶어둔 마른 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하게 달여 먹여주세요. 산고를 덜어주는 풀입니다. 알겠네, 알겠어. 여보, 어서 그 풀을 찾아오시오. 정씨가 황급히 약초를 달여 소래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최진사는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마음을 졸인 끝에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왔다, 나왔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첫째가 나온 뒤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연달아 태어난 것입니다. 무려 세 쌍둥이였습니다. 세상에 셋이나 되다니. 산파마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낳기 힘든 난산에 셋을 모두 무사히 받아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소래의 의술과 최부잣집의 정성이 함께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소래는 기진맥진한 채로 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너희가 셋이나 내게로 왔구나. 세댁 정말 장하네. 셋을 다 살려내다니. 아닙니다. 진사 어른 내외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아이들도 진작 죽었을 겁니다. 소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 내외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적막하던 집에 한꺼번에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지요. 정씨가 소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키우세. 자네는 이제 내 딸이고 이 아이들은 우리 손주야. 어머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갚긴 무얼 갚아. 우리야말로 자네 덕에 적막하던 집에 웃음이 돌게 생겼는걸. 소래는 그 말에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버림받아 죽을 뻔한 몸이 이렇게 따뜻한 품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세 아이에게는 각각 돌이, 달이,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지가 돌이, 가운데가 달이, 막내가 별이었지요. 다만 막내 별이는 다른 둘보다 몸이 약해 자주 앓는 것이 소래의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렇게 소래는 새 아이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비록 압이 없는 자식들이었지만 소래는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길렀지요. 막내 별이가 또 열이 오른 날이면 소래는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어려웠습니다. 별이야, 어미가 여기 있다. 어서 나아야지. 엄마 추워. 오냐, 어미가 따뜻하게 해줄게. 울지 마라. 곁에서 도리와 다리가 잠투정을 하면 소래는 그 옛날 가락을 나직이 불러주었지요.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 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나날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새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아장아장 걷는 나이가 되었지요. 최부잣집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도리 이놈, 또 다리 떡을 빼앗아 먹었구나. 다리도 별이 것을 뺏어 먹었는걸요. 어허, 형이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지. 별이는 몸이 약하니 더 잘 챙겨주거라. 네, 엄마. 별이야, 이리 온. 떡 하나 더 줄까? 응, 엄마 떡 좋아. 소래는 새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고단했지만 더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지요. 최진사 내외도 손주들 재롱에 푹 빠져 늙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렀지요. 올해는 약재와 포목을 한 해 치통째로 드릴 참이다. 큰 거래인이 믿을 만한 상인을 찾아야 해. 마침 이웃 고을의 박씨네라고 물건 좋기로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집에 기별을 넣어 보아라. 그렇게 기별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상인이 바로 박원규였습니다. 최부잣집에서 큰 거래를 트신다기에 달려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규가 마당에 들어서며 인사를 올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안에서 빨래를 널러 나오던 소래와 원규의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요. 원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아내가 마을 최고 부잣집에 멀쩡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소래 당신 살아 있었구려. 원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 소래가 획 돌아섰지요. 누구신지요?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소래, 나요. 나를 모르겠소. 원규요, 박원규.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이름을 모릅니다. 소래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빨래를 아는 채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래, 부디 잠깐만 기다려주오. 원규가 다급히 불렀지만 소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지요. 원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저리도 차갑게 변한 것이 다 제 탓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소래는 방 안에서 홀로 떨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타나다니. 곁에서 곤히 잠든 새 아이를 바라보며 소래는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아니다. 흔들리지 말자. 저 사람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너희에게는 아비도 없는 셈 치자. 소래는 이를 악물었지요. 잊었다고 여긴 상처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규가 그 뒤로 자꾸만 최부잣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살핀다는 핑계였습니다. 지난번 드린 포목에 혹 흠이 없는지 다시 보러 왔습니다. 허허, 지난번 물건은 멀쩡하던데. 뭘 또 그렇게까지. 그래도 큰 거래인데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이튿날에도 원규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드릴 약재를 직접 보여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자네도 참 부지런하구먼. 아내 들게. 원규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발걸음을 늘렸지요. 최진사는 그가 자꾸 오는 까닭을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최진사 내외는 소래에게서 그 사연을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인이 바로 소래를 버린 그 남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여보, 저 사람을 그냥 두어도 되겠소. 소래가 저리 괴로워하는데. 정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오. 허나 무작정 내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정말 뉘우쳤는지 아니면 한때의 변덕인지. 그건 시간이 말해줄게요. 저 사람의 속을 좀 더 봅시다. 하긴 소래와 저 아이들의 앞날이 걸린 일이니 신중해야겠지요. 그러니 더 신중해야지. 진심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킬 것이고
변덕이라면 제풀에 떠나겠지. 두고 봅시다. 최진사는 그렇게 원규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러 내치지 않고 곁에 두며 지켜보았지요. 원규는 올 때마다 소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래는 번번이 그를 피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소. 잠깐이면 돼요. 저는 나리와 나눌 말이 없습니다. 소래, 그때 일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주오. 죽을 죄라니요. 나리는 그저 어머니 뜻을 따르셨을 뿐이지요. 효자 노릇하신 것뿐인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소래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요. 소래, 부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소래는 매정하게 돌아섰지요. 원규는 그럴수록 더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최진사를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했지요. 진사어른, 그분이 도무지 제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허허, 자네가 무슨 사연이 있나 보군. 허나 사람 마음이란 게 억지로 여는 게 아니지.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저 한 번만 용서를 빌고 싶을 뿐인데. 용서란 말로 비는 게 아니라네. 그건 행동으로 보이는 게야. 행동으로 말입니까? 그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사람 마음을 여는 법이지. 최진사의 말에 원규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래가 잠시 집안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마당에서 놀던 새 쌍둥이 중막내 별이가 그만 어미 품을 벗어났지요.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던 별이는 마침 마당에 들어선 원규를 보았습니다. 별이는 본디 사람을 보면 누구든 반가워 안기는 아이였지요. 손님이다, 손님. 별이는 환하게 웃으며 원규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아바, 아빠. 별이가 작은 팔을 벌리며 원규에게 안겼습니다. 원규는 얼떨결에 아이를 받아 안았지요. 그 순간 원규의 가슴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그 웃는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었던 것이지요. 원규는 무심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한쪽 귀에 시선이 멈췄지요. 이건 별이의 왼쪽 귀, 그 안쪽에 작고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규는 제 손으로 황급히 자신의 왼쪽 귀를 더듬었지요. 원규의 왼쪽 귀 안쪽에도 똑같은 자리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핏줄의 표식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별이의 왼쪽 귀는 끝이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남달리 특이한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원규의 귀도 어릴 적부터 똑같이 그렇게 접혀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 아이가 정녕? 원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미가 누구냐? 별이는 까르르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엄마, 엄마. 별이가 다시 작은 손을 뻗어 원규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아저씨, 같이 놀자. 원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별이야. 소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소래는 원규의 품에서 별이를 와락 빼앗아 안았지요. 우리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소래, 이 아이는 이 아이 귀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아이 귀에 있는 점이 나와 똑같소. 게다가 귀 모양까지. 그게 무슨 해괴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점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지만 소래, 그 귀 모양이
그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소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원규는 차마 더 입을 떼지 못했지요.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래의 서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 집 아이들이요? 원규가 겨우 물었습니다. 소래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제 아이들입니다. 나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래는 별이를 안고 황급히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원규는 마당에 우두커니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원규는 그날 밤 홀로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래가 쫓겨난 것이 3년 전 겨울. 그리고 저 아이들이 3살이라. 그렇다면 소래가 떠날 때 이미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내 아이를. 원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란 말인가? 원규는 떨리는 손으로 제 무릎을 짚었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허나 그 귀가 그 점이 어찌 나와 똑같단 말인가. 만약 정말 내 아이라면 나는 아내뿐 아니라 제 핏줄까지 내쫓은 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 원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원규는 노부부에게 조심스레 아이들의 내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진사어른, 저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 댁에 있었습니까? 응, 저 아이들 말인가. 소래가 다른 고을에서 나와서 데려온 아이들이라네. 최진사는 짐짓 둘러댔지요. 소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3살이지. 한 배에서 셋이 한꺼번에 낳다네. 그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야. 원규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지요. 3살이라 그럼 3년 전에. 그건 왜 묻는가? 아, 아닙니다. 그저 그 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네. 소래가 통 말을 안 하니. 자네가 알아서 무엇하려고? 최진사가 도리어 되묻자 원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제 의심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지요. 원규는 답답한 마음만 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품은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그 점과 그 귀가 자꾸 눈에 밟히는구나. 정녕 내 핏줄이라면. 원규는 자나 깨나 새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아이들을 보고 싶구나. 원규는 그 마음에 더욱 자주 최부잣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규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말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지. 원규는 최부잣집에 올 때마다 소매에 여시며 떡을 숨겨왔지요. 이리 와 보아라. 아저씨가 좋은 거 가져왔다. 소래가 보지 않는 틈에 원규는 새 아이에게 그것을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옛다, 이거 먹어라. 천천히 먹어야 한다. 우와, 여시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별이 겉도 있다. 너도 하나 받아라. 아저씨 좋아. 또 와요? 또 엿줘요? 오냐, 또 오마. 다음엔 더 맛난 걸 가져오마. 약속한다. 우와, 약속. 손가락 걸어요. 도리와 다리가 좋아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뒤 막내 별이가 또 알아누웠지요. 소래가 약초를 다렸지만 좋은 약재를 살 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녹용을 좀 다려 먹이면 좋으련만. 소래가 한숨을 쉬는 것을 마침 마당을 지나던 원규가 들었습니다.
녹용이라 하셨소. 내가 구해 오겠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래가 잘라 말했지만 원규는 그날로 제 돈을 털어 좋은 약재를 구해왔지요. 용한 의원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약재를 별이에게 쓰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부탁이요. 아이가 저리 아픈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소. 왜 이러십니까? 무슨 속셈으로? 속셈 같은 건 없소. 그저 그냥 아이가 낳았으면 할 뿐이요. 받는 게 싫으면 의원에게 값을 치른 셈 칩시다. 원규는 기어이 의원을 불러 별이를 돌보게 했지요. 그날 밤 원규는 별이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떠먹였습니다. 별이야, 어서 나아야지. 응, 어서 일어나야지. 물 줘. 오냐, 여기 물. 천천히 마셔라. 원규는 마치 제 자식인 양별이를 보살폈지요. 소래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찌 저리도 남의 아이를 저토록. 소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이의 열을 씻은 듯이 내렸지요. 별이 열이 내렸습니다. 밤새 고생하셨겠군요. 아니요. 아이가 낳았으니 그걸로 됐소.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소래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큰아이 도리가 나무 팽이를 부수자 원규가 그것을 가져갔지요. 이 팽이가 부서졌구나. 내가 고쳐다 주마. 정말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아저씨만 믿어라. 원규는 밤새 칼로 나무를 깎아 번듯한 새 팽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새 팽이다. 이건 전보다 더 잘 돌게다. 우와, 새 팽이다. 아저씨 최고. 아저씨, 다음엔 연도 만들어줘요. 오냐, 연도 만들어주마. 얼마든지. 도리는 뛸듯이 기뻐했지요. 또 어느 날은 새 아이의 집신이 다 해진 것을 보았지요. 저런, 신이 다 떨어졌구나. 내가 새로 삼아다 주마. 원규는 집신 새 켤레를 삼아 왔습니다. 큰 건 도리 것, 가운데 건 다리 것, 그리고 이 작은 건 별이 것이다. 우와, 딱 맞아요. 아저씨는 못하는 게 없네. 다리에게는 손바닥에 글자를 써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이건 하늘 천자다. 따라 해보거라. 하늘천, 하늘천. 옳지, 잘했다, 우리 다리. 그럼 이건 땅지자다. 낭지, 낭지. 허허, 우리 다리가 이렇게 영특한 것을. 누가 말이 늦되다 하더냐. 다리가 더듬더듬 글자를 따라하면 원규는 제1처럼 기뻐했지요. 아저씨, 또 가르쳐 줘요. 오냐, 얼마든지 가르쳐 주마. 비 오는 날 아이들 장난감이 마당에 나와 있으면 원규는 제 도포를 벗어 그 위에 덮어 두고 갔지요. 그 모습을 본 정씨가 소래에게 넌지시 일렀습니다. 얘야, 저 사람 정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사람 마음이란 게 미워만 한다고 미워지는 게 아니란다. 너도 알지 않느냐? 소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락없는 아비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원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왜 자꾸 저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는 걸까? 핏줄이 당기는 것을 본인도 모른 채 이끌린 것이지요.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남의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소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지요. 안 된다. 흔들리지 말자. 저 사람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규는 별이의 귀를 본 그날 이후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그날도 담장 밖에 섰습니다. 봉창 안에서 소래가 새 아이를 뉘고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락에 원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혼인 첫 해에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불러주자 약속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원규는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저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구나. 원규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내 하나만 버린 줄 알았는데 저 새 아이가 정녕 내 핏줄이라면 나는 제 자식을 셋이나 길에 버린 셈이 아닌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내가 미안하다, 소래야. 그리고 우리 아가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원규는 밤이 깊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에 든 사이 원규가 곤히 잠든 별이에 접힌 귀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지요. 그러고는 제 귀와 아이의 귀를 번갈아 짚어보았지요. 똑같았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꼭 같았지요. 틀림없다, 너는 내 아이로구나. 내 핏줄이야. 원규의 눈에서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별이의 볼에 똑 떨어지자 원규는 황급히 손등으로 닦아냈지요.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너를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니 소래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소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보았지요. 먼저 입을 뗀 것은 원규였습니다. 소래,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요? 소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별이의 이 귀가 내 귀와 똑같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래, 제발. 피곤하실 텐데 그만 돌아가십시오. 소래는 끝내 돌아섰지요. 허나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래의 마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면 또 상처받을 뿐이다. 허나 저토록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을 마냥 밀어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소래가 새 아이를 데리고 저작거리에 나갔지요. 사람이 북적이는 틈에 그만 막내 별이가 어미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별이야, 별이야, 어디 있니? 엄마 어디 있어? 별이야,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갈게. 소래가 새파랗게 질려 아이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했지요. 짐을 잔뜩 실은 우마차 한 대가 길 한복판에 서 있는 별이를 향해 거칠게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이야, 피해. 어서 피하란 말이다. 소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저 아이 어쩌나? 누가 좀 구해 주시오. 구경꾼들은 비명만 지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요. 어린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원규가 번개같이 몸을 던졌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달려가 별이를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지요. 으악!
별이는 무사했지요. 허나 원규의 다리를 우마차 바퀴가 깔고 지나갔습니다. 별이야 괜찮으냐? 원규는 제 다리가 으스러지는 와중에도 아이의 안위부터 살폈지요. 별이는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했지요. 서방님,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달려온 소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호칭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던 그 호칭이었지요. 피가 이렇게 많이 누구 없습니까? 의원을 불러주세요. 소래는 피투성이가 된 원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왜 어찌 이런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별이가 무사한이 되었소. 바보 같은 사람 다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 다리 따위가 무슨 대수겠소. 저 아이만 무사하면. 원규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소래, 한 가지만 말해주오. 저 아이들이 정녕 내 아이들이오? 소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당신 아이들입니다. 제가 쫓겨날 때 이미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원규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안하오, 소래. 정말 미안하오. 내가 죽일 놈이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알고 있소. 허나 한 번만 갚을 기회를 주오. 평생을 두고 갚겠소. 저 아이들의 아비로서 곁에 있게만 해주오. 그것이면 돼요. 소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지만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래의 마음을 막아왔던 둑이 그제야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미움도 원망도 그 모진 세월도 흐르는 눈물에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원규의 다리는 여러 달이 지나서야 겨우 아물었습니다. 그 사이 소래의 마음도 차츰 풀렸지요. 두 사람은 비로소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서방님, 이 약을 거르지 말고 드십시오. 뼈를 붙이는 데 좋은 약입니다. 고맙소. 당신 손에서 나는 약이라 그런지 먹기만 해도 낫는 것 같소. 원규는 이제 떳떳이 새 아이의 아비 노릇을 했습니다. 도리와 다리, 별이도 어느새 원규를 따랐지요. 최진사 내외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저 집안이 제 모습을 찾는 것 같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다 인연인 게지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내 박씨 집안의 귀에 들어가고 만 것이지요. 발단은 한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예전 박씨 마을에 살던 한 안악이 일이 있어 최부잣집 근처를 지나다 소래를 알아본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박신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 아닌가? 안악은 깜짝 놀랐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마을 최고 부잣집에서 새 쌍둥이까지 안고 멀쩡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퍼져 마침내 곽 씨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무엇이라 그 계집이 살아있다고, 게다가 새 쌍둥이를 낳아. 곽 씨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이 박 씨 집안에는 큰 변고가 있었지요. 곽 씨가 그토록 바라던 조카딸을 새 며느리로 들였건만 그 조카딸 역시 3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새 며느리도 아이를 못 낳으니 우리 박 씨 대가 끊기게 생겼구나. 곽 씨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그 많은 재산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이었지요. 바로 그때 새 쌍둥이 소문이 날아든 것입니다. 곽 씨의 머릿속에 음흉한 계산이 스쳤지요.
가만 그 계집이 쫓겨난 게 3년 전 겨울이렸다. 그렇다면 그 새 쌍둥이가 곽 씨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은 우리 원규의 핏줄이 분명하다. 쫓겨날 때 이미 배 속에 들었던 게야. 우리 박 씨 가문의 손주들이란 말이다. 곽 씨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제 손으로 내쫓은 며느리였지만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은 박 씨 가문의 대를 이을 적통이었지요. 곽 씨는 당장 그 아이들을 빼앗아 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점례야, 당장 채비하거라. 관하로 갈 것이다. 곽 씨는 그 길로 고을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엎드려 송사를 제기한 것이지요. 사또 날이 억울한 일이 있어 아뢰옵니다. 저 최부잣집에 있는 새 쌍둥이는 본디 우리 박 씨 가문의 핏줄이옵니다. 며느리가 가문의 씨를 훔쳐 달아난 것이니 부디 그 아이들을 되찾아 주십시오. 곽 씨는 그럴듯하게 사연을 꾸며 댔습니다.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러 쫓겨났는데 알고 보니 아이를 베고 도망쳐 다른 집에 의탁했다는 것이었지요.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최부잣집에도 전해졌습니다. 소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안 됩니다. 내 아이들을 빼앗기다니 절대로요. 원규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이러실 수가. 제 손으로 내쫓고서 이제와 아이들을 빼앗겠다니. 최진사가 두 사람을 다독였습니다. 진정들 하게. 관아에서 가린다 하니 우리도 떳떳이 맞서면 될 일이야. 진실이 우리 편이니 두려울 것 없네. 며칠 뒤 관아 마당에서 송사가 열렸지요. 곽 씨와 소래가 사또 앞에 마주 섰습니다. 곽 씨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사또 날이 저 며느리는 부정한 계집이옵니다. 외간 남자의 아이를 베고 우리 집을 욕보였으니 마땅히 내쫓은 것이지요. 헌데 이제와 그 아이들이 우리 손주라 우기며 내놓지 않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사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래가 발끈했지만 곽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저 아이들이 정녕 우리 가문 핏줄이라면 마땅히 본가에서 길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어미가 부정한 계집이니 아이들만이라도 데려와 바르게 키워야지요. 곽 씨의 말은 참으로 교묘했습니다. 아이들이 박 씨 핏줄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래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친권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사또가 소래에게 물었지요. 내 말은 무엇이냐? 저 아이들이 박 씨 가문의 핏줄이 맞느냐? 소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원규의 핏줄임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도리어 곽 씨에게 친권을 빼앗길 빌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지압이었던 박원규의 아이들이 맞습니다. 허나 저는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가 쫓겨날 때 이미 배 속에 있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사또. 제 입으로 우리 핏줄이라 하지 않사옵니까? 곽 씨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원규가 나섰지요. 사또 날이, 저 아이들은 제 자식이 맞습니다. 허나 어미인 소래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게다가 소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곽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고 며느리 편에 선 것이지요. 그러나 곽 씨는 이미 한 가지 수를 더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또 날이, 제 자식은 저 계집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사옵니다. 증인이 있사옵니다.
저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인이 있단 말입니다. 곽 씨가 손짓을 하자 웬 사내 둘이 끌려 나왔습니다. 곽 씨가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지요. 소인들이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저 여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을 말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곽 씨는 이미 사또에게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두둑한 뇌물이 사또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사또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졌습니다. 증인이 둘이나 있고 정황이 명백하도다. 저 여인은 부정한 죄가 있으니 아이들을 기를 자격이 없다. 새쌍둥이는 박씨 가문에서 데려가 기르도록 하라. 안 됩니다. 사또 나리, 그것은 모함입니다. 제 아이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소래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곽 씨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지요. 내일 당장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그리 알거라. 곽 씨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최부잣집은 그날 밤 초상집이 되었지요. 소래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된다. 너희를 보낼 수 없어. 절대로. 원규도 최진사 내외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실은 분명 이쪽에 있건만 돈과 권세 앞에서는 진실조차 힘을 쓰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곽 씨는 다음 날까지 기다릴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한밤중 곽 씨가 보낸 사내들이 담을 넘어 최부잣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몰래 빼돌리려는 것이었지요. 쉿, 조용히 해라. 아이들만 안고 나가면 된다. 사내들이 아이들 방으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별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지요. 으앙, 엄마, 엄마. 이런 깼구나. 어서 입을 막아라. 소란의 소래가 잠에서 깼습니다. 방에 들이닥친 사내들을 보고 소래는 비명을 질렀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소래가 온몸으로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소리에 원규와 집안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지요. 웬 놈들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원규가 호통을 치며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지요. 다리가 성치 않은 원규였지만 제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아이를 빼돌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 달아났지요. 이놈들, 곽 씨가 보낸 놈들이렸다. 원규가 분을 토했습니다. 소래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한밤중에 납치는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내일이면 관아의 명으로 아이들을 빼앗기게 될 처지였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날이 밝으면 저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텐데. 소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지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것도 거짓 누명을 쓴 채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소래는 차라리 죽고만 싶었지요. 한편 그 시각 박씨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종 점례였지요. 점례는 곽씨가 거짓 증인을 사고 사또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게다가 곽씨는 점례에게도 한 가지를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점례야, 호격관아에서 무엇을 묻거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해라. 알겠느냐? 예, 마님. 한마디라도 허튼 소리를 하면 내 늙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아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마님. 점례는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가여운 세아 씨를 향한 정과 두려움이 밤새도록 싸우고 있었지요. 세아 씨가 무슨 죄가 있다고 허나 내가 입을 열면 이 늙은 목숨이. 점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점례 또한 관아에 불려 나가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소래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소래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문득 오래전 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법인데. 지나가던 노인이 건넸던 그 말이었지요. 그 순간 소래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래,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이 아이들의 어미다. 소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곽 씨는 어찌 그리 자신만만한 것일까? 거짓 증인의 사또까지 매수했다면 빈틈이 있을 것이다. 소래는 날이 밝기 전 원규와 최진사를 깨웠지요. 서방님, 곽 씨의 거짓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끝입니다. 저쪽이 거짓 증인을 샀다면 그 증인들의 정체부터 캐야 합니다. 옳은 말이오. 허나 어디서부터? 그때 최진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내게 맡기게. 우리 집은 장사로 발이 넓은 집안일세. 사람을 풀어 그 증인들의 뒤를 캐보겠네. 돈에 팔린 자들이라면 꼬리가 드러날 게야. 최진사는 그 길로 사람을 풀었지요. 한편 소래는 곽 씨가 어찌 그토록 며느리를 미워했는지 그 까닭을 곱씹었지요. 곽 씨는 처음부터 내 핏줄을 싫어했다. 그런데 어찌 3년이나 나를 두었을까? 진작 내칠 수도 있었을 텐데. 소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의원의 딸로 자란 소래였지요. 문득 박 씨 집에 있을 때 늘 몸이 차고 무겁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만 그 집에 있을 적엔 늘 몸이 얼음장 같았는데 쫓겨난 뒤로는 거짓말처럼 풀렸다. 그리고 곧바로 아이가 들어섰지. 이게 정녕 우연일까? 소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원의 딸로서 짚히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설마 누군가 내게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는 약을 먹인 것이라면? 그러자 또 하나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곽 씨는 부인병 약이라며 늘 품에 약봉지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약을 다리는 일은 언제나 점례의 몫이었지요. 그 약 어머님이 늘 품에 지니시던 그 약. 그것이 정령 부인병 약이었을까? 점례 할멈이 다리던 그 약이. 소래는 박 씨 집안이 사들인 약을 수소문해 달라 부탁했지요. 단산약은 귀하고 은밀히 거래되는 약이라 어딘가엔 기록이 남았을 터였습니다. 발품을 판 끝에 원규가 한 약방에서 놀라운 것을 찾아냈지요. 소래, 이것을 보시오. 어머니가 우리 혼인한 해부터 3년간 이 약방에서 단산약을 사들인 기록이요. 원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소래도 그 장부를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3년간 제 탓인 줄로만 알고 가슴 졸였던 그 세월이 실은 시어머니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내게 단산약을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던 것이로구나. 소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소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장부가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윽고 두 번째 송사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곽 씨는 거짓 증인까지
세워둔 터라 여유만만했습니다. 사또나리, 어제 판결대로 어서 아이들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소래가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송사를 다시 가려주십시오.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소래가 품에서 약방 장부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저 곽 씨가 지난 3년간 단산약을 사들인 기록입니다. 단산약은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약이지요. 곽 씨는 제가 자식을 못 낳는다며 내쫓았지만 실은 제 약에 이 단산약을 몰래 섞어 일부러 회임을 막은 것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곽 씨는 호락호락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지요. 곽 씨가 순간 사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여봐라, 저 장부를 이리 가져오너라. 진리를 가려야 할 것 아니냐? 사또의 명에 포졸이 소래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그 장부가 사또의 손에 건네지는 순간이었지요. 곽 씨가 잽싸게 손을 뻗어 장부를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화롯불에 던져 넣었지요. 아, 안 됩니다. 소래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고 말았지요. 이런 변고가 있나. 그만 실수로 타버렸구려. 허허. 곽 씨가 능청을 떨었습니다. 사또 또한 짐짓 모르는 척 헛기침을 했지요. 미리 짜고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자 곽 씨는 도리어 큰 소리를 쳤지요. 보십시오, 사또 나리. 저 계집이 무슨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 모함을 하더니 제 풀에 타 버리지 않았사옵니까? 애초에 거짓이었던 게지요. 소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한 줌 재로 변한 것이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소래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의원의 딸이었지요. 사또 나리, 장부는 탔으나 진실은 타지 않습니다. 단산약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소래가 곽 씨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곽 씨는 지금도 그 약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부인병에 쓰는 약이라며 늘 품에 지니고 다니지요. 그 약을 꺼내 보이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단산약인지 아닌지를 가려 보이겠습니다. 곽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과연 곽 씨의 품에는 지병을 다스린다며 늘 지니고 다니던 약봉지가 있었지요. 무슨 헛소리냐. 내 약을 어찌 함부로. 떳떳하시다면 못 보일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약이 정령부인병 약이라면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소래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사또도 어쩔 수 없이 명했습니다. 곽 씨는 그 약을 내놓아라. 의원의 딸이라 하니 어디 가려보게 하자. 마지못해 곽 씨가 약봉지를 내놓았습니다. 소래는 그 약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고 혀끝에 대어보았지요.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부인병 약이 아닙니다. 박새풀과 쥐방울 덩굴 뿌리를 섞은 것이지요. 몸을 차게 하여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단산약입니다. 부인병 약이 어찌 이리 쓰고 맵겠습니까? 소래가 약초의 이름과 성질을 줄줄이 짚어 내자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의 딸다운 해박함 앞에 곽 씨의 거짓말은 설 자리를 잃었지요. 그건 내 멋대로 하는 소리다. 증인을 대보아라. 곽 씨가 발악하며 점례를 돌아보았습니다. 점례야, 내가 증언하거라. 이것이 내 지병약이 맞다고. 어서. 군중 속에 떨고 섰던 점례가 곽 씨의 호령에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점례의 얼굴은 흑빛이었지요. 그 약은 마님의 지병 약이 맛. 점례가 떨리는 입술로 거짓 증언을 시작하려는 그때였습니다. 소래 곁에 서 있던 막내 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점례를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그 작은 얼굴은 어미 소래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울어? 별이의 그 맑은 목소리가 점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여워하던 새아씨가 쫓겨난 뒤 홀몸으로 낳아 키운 핏덩이들. 그 어린 것이 눈앞에서 어미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지요. 점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못하겠사옵니다. 점례야. 곽 씨가 악을 썼지만 점례는 사또를 향해 엎드렸지요. 사또 나리, 그 약은 단산약이 맞사옵니다. 소인이 3년간 마님의 분부로 새아씨가 다리는 약에 그 몹쓸 약을 몰래 섞었사옵니다. 새아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두 마님이 꾸민 일이옵니다. 의원집 핏줄을 가문에 드릴 수 없다 하시며 새아씨를 내쫓고 조카 딸을 드리려 한 짓이옵니다. 그러자 곽 씨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요. 설사 그렇다 한들 저 아이들은 우리 박 씨 핏줄이오. 어미가 어떻든 아이들은 본가에서 길러야 하옵니다. 그때 원규가 막내 별이를 안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저 아이들이 누구 손에서 자라야 하는지 가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왼쪽 귀를 보십시오. 원규가 별이의 귀를 가리켰지요. 이 아이 귀 안쪽에는 붉은 점이 있고 귀 끝이 남달리 접혀 있습니다. 우리 박씨 가문의 핏줄 표식이지요. 제 귀에도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과 접힌 귀가 있습니다. 원규가 제 귀를 사또에게 내보였습니다. 사또가 두 사람의 귀를 번갈아 살펴보니 과연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지요. 오, 정녕 똑같구나. 이 아이는 저 사내의 핏줄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아비입니다. 허나 어머니 곽 씨는 이 아이들의 어미를 단산약으로 해하고 거짓으로 내쫓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께 어찌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아이들은 저와 제 아내가 그 어미 곁에서 기르겠습니다. 원규의 단호한 말에 곽 씨는 끝내 할 말을 잃었지요. 점례의 자백에 소래의 약초 감별, 핏줄의 표시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침 그 무렵 최진사가 풀어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의 정체를 캐내어 관아에 고했지요. 돈에 팔려 거짓을 꾸민 자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더 높은 고을의 관원이 순찰을 나와 있었습니다. 사또가 뇌물을 받고 송사를 그르친 정황까지 드러나니 사또도 제한 몸 건사하기에 바빠졌지요. 결국 진실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곽 씨는 며느리에게 몰래 단산약을 먹여 자손을 끊으려 한 죄, 거짓 증인을 세워 무고한 여인을 음해한 죄, 한밤중에 사람을 보내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 죄가 명백하다. 마땅히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곽 씨는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였습니다. 제 욕심이 부른 업보였지요. 거짓 증인들과 뇌물을 받은 사또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곽 씨는 끌려가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은 뉘우침이었지요. 가문의 체면만 줬다가 제 손으로 외아들과 손주들을 모두 잃고 만 것입니다. 소래는 마침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모진 음모를 견디고 새 아이를 지켜낸 떳떳한 어미로 신원이 회복된 것입니다. 소래는 새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원규가 그런 소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래, 내가 지은 죄는 평생을 빌어도 모자라오. 허나 한 가지만 약속하겠소. 남은 평생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며 속죄하며 살겠소. 소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비가 필요하기에 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맙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소래는 박씨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규가 최부잣집에 머물기로 했지요. 자식 없이 적적하던 최진사 내외에게 소래는 친딸이 되고 새 아이는 친손주가 되었지요. 원규는 그 집의 사위처럼 낮은 자리에서 가업을 도우며 속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죄를 뉘우친 점례 또한 최부잣집에 거두어져 여생을 아이들 곁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새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도리와 다리, 별이는 최부잣집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컸지요. 한겨울 빈 몸으로 쫓겨났던 가여운 여인은 이제 새 아이와 너른 집과 따뜻한 가족에 둘러싸여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가문의 체면만 줬던 박씨 집안은 후사 없이 쓸쓸히 기울고 말았지요. 욕심으로 핏줄을 내쳤던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진심으로 거두었던 이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소래는 가끔 새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 옛날 노인의 말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것이란다. 묻은 씨앗은 죽지 않아. 때가 오면 기어이 싹을 틔우는 법이지. 너희가 바로 그 씨앗이었단다. 새 아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까르르 웃었지요. 그 웃음소리가 온 집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버림받은 씨앗이 끝내 꽃을 피운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